안녕하세요. 이코닌 사이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투자한 회사가 방금 막 15조 원짜리 잭팟을 터뜨렸습니다. 와, 15조면 뭐 진짜 엄청난 규모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또 뭐 세계에서 가장 큰 미국 시장에서 말이죠. 그럼 당연히 주가는 치솟아야 정상일 겁니다. 네, 상한가를 연달아 가도 모자랄 판이죠, 사실. 맞아요. 그런데 바로 다음 날부터 약간 마치 누군가 시작 버튼을 탁 누른 것처럼 이 회사를 물어뜯는 기사가 막 화로가 멀다 하고 쏟아집니다. 타이밍이 아주 기가 막히네요. 네, 단 열흘 동안 무려 7개의 부정적인 기사가 연달아 터졌거든요. 이거 그냥 우연일까요? 아니면 뭐 치밀하게 설계된 작전일까요? 주식시장에서 이렇게 우연을 가장한 어떤 패턴이 보일 때는요, 그 이면에 있는 이해관계를 반드시 봐야 합니다. 이해관계라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오를 때마다 아주 정확한 타이밍에 쏟아진 이 기사들은 사실 더 이상 뭐 정상적인 언론의 취재나 합리적인 비판이라고 부르기 좀 어렵거든요. 아, 목적이 따로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특정한 목적을 가진 세력, 즉 주가가 떨어져야만 막대한 수익을 얻는 이른바 공매도 카르텔이 주가를 억누르기 위해서 벌이는 전형적인 심리전에 가깝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딥다이브에서는 지난 4월 3일부터 4월 10일까지 3,000당 제약을 겨냥해서 막 폭격처럼 쏟아진 그 7개의 기사들을 도마 위에 한번 올려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분석이 될 것 같네요. 이 폭격이 과연 정당한 팩트체크였는지 아니면 투자자들의 심리를 교란하고 공포를 심기 위한 어떤 정교한 세팅이었는지 그 논리를 하나하나 해부해 보겠습니다. 자, 이걸 하나씩 풀어보죠. 네, 좋습니다. 어떤 기사부터 볼까요? 가장 먼저 포문을 연 건 4월 3일 기사였습니다. 바로 그 15조 원 규모의 미국 계약을 정면으로 겨냥했죠. 그 첫 번째 기사의 논리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자극적이었습니다. 어떤 식이었나요? 그러니까 15조 원짜리 엄청난 계약이라는데 정작 파트너사가 어딘지 이름조차 공개하지 않는다. 게다가 독점 계약도 아니다. 뭐 이거 실체가 없는 가짜이거나 가치가 턱없이 부풀려진 건 아니냐 이런 주장이었죠. 와, 듣기만 해도 꽤 매서운 공격이네요. 네, 표면적인 텍스트만 딱 보면 투자자들이 불안감을 느끼기에 충분한 프레임이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 대목에서 저라도 좀 흔들렸을 것 같습니다. 아니, 내 전 재산이 들어갈 수도 있는 주식인데 파트너가 누군지 밝히지도 못하는 15조 원짜리 계약이라뇨? 뭐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가 모르는 유령 회사랑 짠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시장이 어떻게 그 계약을 신뢰할 수 있죠? 그 불안하고 답답한 심리가 바로 공매도 세력이 가장 좋아하는 먹잇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감정을 좀 걷어내고요. 바이오 제약 산업의 냉혹한 비즈니스 구조를 들여다봐야 해요. 비즈니스 구조요?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줄을 길게 서서 먹는 유령 맛집이 자신의 그 핵심 비법 소스 레시피를 식당 앞에 대문짝만하게 써붙여 놓습니까? 에이, 당연히 꽁꽁 숨기죠. 며느리도 모르게 숨기잖아요. 그렇죠. 삼천당 제약의 계약 파트너 비공개도 그런 철저한 전략적 은폐입니다. 파트너사가 만약 공개되는 순간 막강한 자본력을 가진 글로벌 빅파마들이 미국 시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방해 공작을 펼칠지 모릅니다. 아, 경쟁사들이 가만히 안 둔다는 거군요. 예, 맞아요. 막 유통망을 옥죄거나 소송을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더 파격적인 조건으로 중간에 끼어들 수도 있거든요. 파트너사 정보를 숨기는 건 무언가 캥겨서가 아닙니다. 그럼 뭐죠? 이 비즈니스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상호 합의하에 치는 거대한 방어막인 거죠. 아, 너무 중요해서 방패를 두른 거다. 그런데 기자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즉 SEC나 한국의 다트 같은 공시 시스템에 아무리 검색해도 극 파트너사가 안 나온다면서 의혹을 막 키웠잖아요. 네, 그랬죠. 검색이 안 된다는 건 어쨌든 팩트 아닌가요? 검색이 안 된다는 현상 자체는 분명한 팩트입니다. 하지만 그 원인을 완전히 왜곡했습니다. 원인을 왜곡했다고요? 왜요? 그 미국 바이오 및 제약기업 생태계의 절반 이상은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사들이거든요. 주식시장에 상장되지 않았으니 SEC나 공시 시스템에 이름이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산업적 특성입니다. 아, 상장사가 아니니까 애초에 공시 시스템에 뜰 리가 없다는 거네요. 네, 맞아요. 내가 네이버에서 외국의 작은 장인빵집을 검색했는데 안 나온다고 해서 이 빵집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기다 라고 우기는 것과 똑같은 논리적 비약입니다. 아, 듣고 보니 정말 어이가 없네요. 제약산업을 전문으로 취재하는 기자가 이 비상장사의 존재를 몰랐을 리 없습니다. 알면서도 그 정보의 공백을
의혹으로 둔갑시킨 합리적 의심이 드는 대목이죠. 그렇군요. 그럼 두 번째 공격 포인트였던 그 비독점 계약이라서 가치가 없다는 주장은 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그 부분도 아주 교묘한 말장난입니다. 보통 우리가 계약을 맺을 때 독점이라고 하면 뭔가 엄청나게 대단해 보이고 독점이 아니라고 하면 가치가 막 떨어지는 것 같잖아요. 네, 그게 바로 전형적인 인상 조작, 즉 단어가 주는 뉘앙스만으로 가치를 깎아내리는 수법입니다. 현실의 거대한 비즈니스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삼성전자가 최첨단 반도체를 만들어서 오직 애플한테만 독점으로 팝니까? 절대 아니죠. 그렇죠. 애플에도 팔고 퀄컴에도 팔고 구글에도 다 팝니다. 기술력이 압도적일수록 독점에 얽매일 필요가 없어요. 아, 기술이 좋으면 굳이 한 곳에 묶일 필요가 없군요. 네, 비독점 계약이라는 건 내 물건을 A사 하나에만 팔고 끝내는 게 아니라 B사, C사 등 전 세계 다양한 파트너에게 무한대로 팔 수 있는 엄청난 확장 전략을 의미합니다. 아하, 독점이 아니라는 건 약점이 아니라 오히려 내 물건을 더 여러 곳에 더 비싸게 팔 자유가 보장되었다는 뜻이군요. 게다가 그 첫 단추의 계약 규모가 이미 15조 원이잖아요. 네, 핵심이 바로 그겁니다. 15조 원이라는 숫자는 기업의 체급 자체를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아주 압도적인 팩트입니다. 그런데 그걸 무시했다는 거군요. 맞아요. 기자는 이 어마어마한 규모가 증명하는 기술의 실체는 의도적으로 지워버리고 오직 비독점이라는 단어가 주는 막연한 부정적 프레임만 딱 씌운 겁니다. 야, 결국 4월 3일의 첫 공격은 산업 구조를 왜곡한 논리적 비약이었네요. 자, 이렇게 계약과 제품을 향한 공격이 실패하자 4월 6일에 나온 두 번째 기사부터는 아주 흥미로운 그리고 꽤나 치졸한 양상으로 전개됩니다. 네, 타겟이 바뀌죠. 맞아요. 타겟이 기술에서 사람으로 바뀌거든요. 이게 공매도 카르텔의 전형적인 두 번째 단계입니다. 기술 자체의 데이터나 계약의 숫자를 도저히 반박할 수 없게 되면 그 다음에 무엇을 공격할까요? 글쎄요, 뭐 약점을 잡아야 할 텐데요. 기술을 만든 개발자의 과거를 캡니다. 기사는 개발자의 과거, 전과 기록을 들먹이면서 이런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이 만든 기술인데 그 기술도 사기일 확률이 높지 않냐는 식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와, 진짜 치졸하네요. 네, 논리학에서는 이걸 인신공격의 오류라고 부르고요. 본질에서 시선을 돌린다고 해서 레드헤링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보세요. 요리사가 과거에 교통사고를 낸 전과가 있다고 치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 식당에서 팔고 있는 평양냉면의 맛이 가짜가 됩니까? 당연히 아니죠. 그 냉면 맛을 평가하는 미슐랭 심사위원이 요리사의 과거 딱지를 보고 별점을 깎지는 않잖아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과거의 개인사와 현재 개발된 기술의 진위는 과학적으로 완벽하게 무관합니다. 제약바이오 기술은 개발자의 인성으로 검증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뭘로 검증받나요? 오직 각국 특허청의 무자비한 심사, 현미경처럼 들여다보는 실험 데이터, 그리고 임상 결과라는 객관적 숫자로만 검증됩니다. 그리고 삼천당 제약의 기술은 바로 그 깐깐한 각국 특허청의 심사대 위에 올라가 있던 상황이었죠. 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공격이 꽤 먹히지 않습니까? 투자자들은 컴퓨터가 아니라 사람이잖아요. 맞습니다. 심리적으로 흔들리죠. 기사 제목에 전과 같은 자극적인 단어가 딱 박히면 내가 투자한 회사가 좀 찝찝한데? 하고 이성보다 감정이 먼저 반응하게 됩니다. 기자는 바로 그 인간의 취약한 심리를 노린 겁니다. 팩트 여부나 기술의 실체는 중요하지 않아요. 투자자들의 머릿속에 찝찝함이라는 낙인을 찍는 게 목표죠. 그 낙인 효과가 왜 무서운 거죠? 이 낙인 효과가 무서운 이유는요. 시장의 알고리즘 매매와 결합하기 때문입니다. 불안감을 느낀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 버튼을 누르기 시작하면 주가가 살짝 빠집니다. 아, 그럼 기계가 반응하겠네요. 네, 그럼 하락 추세를 감지한 기계들이 매도 물량을 막 쏟아내고요. 그 공포가 다시 개인들의 투매를 부릅니다. 전형적으로 쇼 세력, 즉 주가 하락에 베팅한 세력이 환호하는 판이 쫙 깔리는 겁니다. 와, 팩트를 반박할 수 없으니 공포심을 무기로 썼군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모두 꼭 기억해야 할 패턴이 하나 나옵니다. 어떤 패턴이죠? 앞으로 주식 투자를 하실 때 회사의 본업이나 숫자가 아니라 갑자기 대표의 과거사나 태도를 문제 삼는 기사가 쏟아진다면 그건 역설적으로 이 회사의 기술력은 도저히 반박할 거리가 없다는 강력한 반증일 수 있습니다. 아주 예리한 통찰이네요. 자, 상황은 점점 더 가열됩니다. 4월 7일에는 무려 하루에 기사가 2개나 동시에 터집니다. 네, 양동작전이었죠.
이번엔 계약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어떤 행정적인 절차와 현장의 분위기를 문제 삼았습니다. 첫 번째로 특허 명의가 삼천당 제약이 아니라 서밋이라는 파트너사 이름으로 되어 있다. 이거 남의 기술 빼앗아온 거 아니냐고 공격했죠. 이 대목을 보면 기사가 글로벌 제약업계의 기본 생태계마저 철저히 무시했다는 건 알 수 있습니다. 생태계를 무시했다고요? 네, 글로벌 무대에서 특허 명의를 파트너사로 분리하거나 현지 법인으로 두는 건 아주 흔한 관행이자 생존을 위한 고도의 전략입니다. 아, 전략적으로 명의를 나눈 거다. 일반인들의 삶에 빗대자면 세금 문제나 기타 합법적인 이유로 실제 부동산 소유주가 자신의 이름이 아닌 법인 명의로 등기를 올려두는 것과 완전히 같은 이치입니다. 아, 실소유주와 서류상 명의를 분리하는 거군요. 왜 굳이 그런 복잡한 방식을 쓰는 건가요? 삼천당 제약이라는 이름으로 미국이나 유럽에 바로 특허를 내면 어떻게 될까요? 글로벌 거대 경쟁사들이 즉각 알람을 받고 삼천당의 특허왕을 막 우회하거나 공격할 논리를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아, 타겟이 되는 걸 피하려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걸 최대한 늦추기 위한 방어막이자 까다로운 해외 현지 시장에 더 부드럽게 진입하기 위해서 파트너사의 명의를 활용하는 겁니다. 그럼 실제 권리는 어떻게 되나요? 가장 중요한 건 겉으로 드러난 껍데기 명의가 아니라 권리관계를 규정하는 알맹이, 즉 계약서입니다. 회사의 공식 발표 팩트에 따르면 이 기술의 실질적인 권리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막대한 수익은 온전히 삼천당 제약에 귀속되어 있습니다. 명예 분리는 공격을 피하기 위한 위장막이었군요. 그런데 같은 날 나온 두 번째 기사는 더 황당했습니다. 어떤 기사였죠? 기자간담회에서 CEO가 쏟아지는 질문에 직접 답하지 않고 기술을 만든 외부 전문가인 석상재 대표가 답변한 걸 두고 좀 당혹스러웠다고 썼습니다. 이게 기사거리가 되나요? 진짜 기업의 커뮤니케이션이나 기술의 성격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정말 헛웃음이 나올 대목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큰 병에 걸려서 대학병원에 수술을 받으러 갔다고 가정해보죠. 수술대에 누웠는데 병원의 행정과 재무를 총괄하는 병원장이 들어와서 메스를 드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그 수술만 수천 번 집도한 최고의 전문의가 수술 과정을 설명하고 직접 집도하는 게 맞습니까? 당연히 수술을 직접 하는 집도의가 설명해야죠. 병원장이 설명하면 그게 더 무섭고 당혹스러운데요? 정확합니다. 해당 기술의 원리를 밑바닥부터 직접 설계한 석상재 대표가 가장 복잡한 기술적 질문들에 상세히 답하는 건 투자자들에게 가장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너무나 전문적이고 책임감 있는 절차입니다. 너무 당연한 일이라는 거군요. 네, 그런데 기자는 당혹스럽다는 아주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언어를 기사 제목과 본문에 아주 교묘하게 섞어 넣었습니다. 아, 사실관계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분위기를 왜곡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간담회 상황을 뭔가 숨기는 게 있고 대표라 책임을 회피하는 좀 수상한 분위기로 프레이밍해버린 겁니다. 프레이밍을 걸었다. 네, 이건 역시 독자들의 이성이 아닌 감정을 건드리기 위한 장치죠. 그렇게 분위기마저 조작하는 걸 넘어서서 4월 8일에 나온 기사는 아예 선을 훌쩍 넘습니다. 네, 특허청 관련 기사였죠. 맞아요. 특허청 시스템 자체를 왜곡하면서 주주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공포를 안겨주죠. 기자는 내가 직접 특허청 사이트에서 검색해 봤는데 특허 번호가 안 나온다. 이거 서류조차 없는 유령 기술이다. 라고 막 폭로하듯 선언했습니다. 아주 자극적이네요. 이 부분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정말 간담이 서늘해지는 대목입니다. 내가 산 주식의 핵심 기술이 검색창에 안 뜬다니까요. 이 기사는 둘 중 하나입니다. 제도의 무지를 악용했거나 아니란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허위 정보를 유포한 아주 위험한 기사입니다. 제도의 무지라뇨? 어떤 제도가 있죠? 국제 특허, 이른바 PCT 시스템에는 전 세계가 공통으로 적용하는 28개월 공개 유예 기간이라는 확정된 제도가 있습니다. 특허로 출원한 직후 28 동안은 타인이나 경쟁사가 그 내용을 아예 검색할 수 없도록 시스템적으로 굳게 막아둡니다. 아니, 왜 28개월 동안이나 막아두는 건가요? 신약이나 바이오 기술 개발에는 조 단위의 막대한 자금과 엄청난 시간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특허로 출원하자마자 그 아이디어가 전 세계 투명하게 다 공개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 그럼 다 베껴가겠네요. 네, 자본력이 막강하고 변호사 군단을 거느린 글로벌 빅파마들이 그 기술을 쏙 빼가서 구조만 살짝 바꾼 뒤에 자기들 이름으로 잽싸게 선수를 쳐버릴 수 있습니다. 야, 끔찍하네요. 그래서 초기 기술 개발자를 보호하기 위해 그들이 완벽한 특허망을 구축할 때까지 시간을 벌어주는 최소한의 방어막이 바로 이 18개월 비공개 원칙입니다. 마치
비밀번호가 여러 겹 걸려있는 거대한 금고 같은 거죠. 아, 금고 안에 진짜 다이아몬드가 들어있는데 겉에서 당장 손잡이를 도려 열 수 없다고 여러분, 저 금고는 텅텅 비었습니다. 저 회사는 사기꾼입니다. 라고 동네방네 소리치는 꼴이네요. 네, 완벽하게 들어맞는 비유입니다. 제약이나 특허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재하는 기자가 이 업계에 숨쉬는 것만큼 당연한 28개월 유예라는 기초 상식을 모를 수가 없거든요. 모를 리가 없다는 거군요. 네, 그런데도 단순히 검색창에 안 나온다는 이유만으로 유령 기술 의혹을 제기한 건 대중이 이런 복잡한 특허 제도를 잘 모른다는 점을 다분히 악용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와, 진짜 교묘하네요. 주주들의 근본적인 공포를 제대로 건드렸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님, 시장은 불안해했지만 결국 팩트의 시간은 오지 않습니까? 그 기자가 검색 안 된다며 유령이라고 비웃었던 특허, 결국 어떻게 결론이 났죠? 역사가 팩트로 증명해 주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 세계에서 지적재산권 심사가 가장 깐깐하고 엄격하게로 소문난 대만 특허청에서 해당 기술에 대한 특허가 버젓이 최종 등록되었습니다. 와, 대만에서 최종 등록이 됐군요. 국가기관의 무수한 심사관들이 철저히 검증한 끝에 그 실체와 가치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겁니다. 기자의 주장이 완전히 틀렸다는 게 국가의 이름으로 확인된 순간이죠. 자, 드디어 마지막 단계에 왔습니다. 4월 9일과 10일. 쏟아지는 폭격 속에서도 주가는 회사의 내재의 가치를 믿고 반등하려고 막 꿈틀대던 찰나였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타이밍이었죠. 바로 이때 터져 나온 기사들은 그야말로 가스라이팅의 정점이라고 부를 만합니다. 4월 9일 기사는 아주 교묘하게 세 가지 질문이라는 형식을 취했습니다. 새로운 취재 내용이나 팩트가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럼 뭐였나요? 앞서 우리가 살펴본 파트너 불분명, 특허 명의, 검색 불가 같은 이미 반박되고 논파된 낡은 의혹들을 한 바구니에 쓸어 담아서 마치 새로운 문제인 양 다시 던진 겁니다. 이건 전형적인 탐막 전술입니다. 탐막 전술이요? 한꺼번에 쏴서 정신을 못 차리게 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개별 의혹들은 하나씩 뜯어보면 논리가 엄성하기 짝이 없지만 이걸 뭐 3개, 4개씩 묶어서 계속 쏘아대면 어떻게 될까요? 머리가 아파지겠죠. 기사를 보는 사람들의 뇌리에는 팩트보다 뭔가 엄청나게 문제가 많은 회사라는 거대한 부정적 인상만 남게 됩니다. 게다가 이 회사는 사기다라고 단정 지어버리면 나중에 명예훼손 등 법적 책임을 져야 하잖아요. 아, 그래서 질문 형식으로. 네, 아주 얄밉게 이거 좀 이상하지 않나요? 해명이 필요하지 않나요? 라고 질문 형식으로 슬쩍 치고 빠지면서 지속적인 가스라이팅을 시도한 겁니다. 투자자들 스스로 자기가 분석한 팩트를 의심하게 만드는 아주 지독한 심리전이네요. 그런데 제가 볼 때 가장 기가 막혔던 건 대미를 장식한 4월 10일 기사입니다. 네, 대만 특허 관련 기사죠. 방금 전문가님이 말씀하신 주주들의 최대 염원, 대만 특허 등록 이러는 엄청난 호재가 떴잖아요. 그런데 기자는 ISR이라는 이상한 영어 약자를 들먹이면서 그 호재에 대놓고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공매도 세력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확정된 호재입니다. 주가가 폭등할 테니까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 호재를 깎아내려야만 했습니다. ISR이 대체 뭔가요? 기자가 꺼내든 ISR, 즉 국제조사보고서는 특허심사 과정에서 아주 기초적인 단계에 불과합니다. 국제특허심사를 본격적으로 받기 전에 전 세계에 비슷한 기존 기술이 있는지 미리 한번 훑어보고 의견을 주는 일종의 예비보고서입니다. 예비보고서요? 이해하기 쉽게 비유하자면요. 고3 수험생이 최종 수능을 치르기 전에 3월에 보는 모의고사 같은 겁니다. 아, 최종 평가가 아니라 그냥 중간 점검이군요. 네, 여러분. 3월 모의고사 수학 영역에서 4점짜리 문제 하나 틀렸다고 해서 그 학생의 최종 수능 점수 전체가 무효가 되고 대학 입학이 취소됩니까?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오히려 모의고사에서 지적받은 약점을 바탕으로 공부를 보완해서 본 수능에서 만점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특허심사도 똑같습니다. 회사는 이 ISR 예비보고서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청구 범위를 정교하게 수정하고 강력한 방어 논리를 펼쳐서 최종 심사에 임하는 겁니다. 제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수험생이 수능을 만점 가까이 받고 하버드 대학에 정식으로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기자가 찾아와서 야, 너 3월 모의고사 때 수학 21번 문제 틀렸잖아. 내 하버드 합격증은 의심스럽고 가짜야. 라고 기사를 쓴 거랑 완전히 똑같지 않습니까? 완벽하게 꿰뚫어 보셨습니다. 대만 특허청은 대만이라는 독립국가를 대표하는 가장 엄격한 정보심사기관입니다.
그곳의 깐깐한 박사급 심사관들이 과거의 ISR 결과를 다 참고하고 전 세계의 수많은 선행 기술들을 현미경처럼 모조리 검토한 끝에 이 기술은 새롭고 독창적인 기술이 맞다고 최종 신규성을 인정해 준 것입니다. 야, 그게 확정 팩트군요. 그 기자가 수십 년 동안 특허만 들여다본 대만 국가기관의 전문 심사관들보다 자기가 제약 기술을 더 잘한다고 오만을 부리는 꼴이네요. 맞습니다. 주주들에게 축포가 터져야 할 환희의 순간을 고의적으로 공포로 물들여버린 최후의 발악이었습니다. 주가가 치솟으려는 타이밍을 아주 정확히 악용해서 호재를 악재처럼 포장한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심리전의 마무리였죠. 와, 이렇게 열흘간의 7개 기사를 시간의 흐름과 공격 패턴에 따라 하나하나 뜯어보니까 정말 소름이 돋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이 깊고 복잡했던 딥다이브를 종합해 주시죠. 네, 4월 3일부터 10일까지 쏟아진 7개의 기사를 샅샅이 해부해본 결과 삼천당 제약의 기술 자체를 과학적 데이터로 반박한 기사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단 하나도 없었군요. 네, 비공개라는 글로벌 비즈니스 관행을 유령으로 둔갑시켰고 가장 전문적인 집도위의 설명을 당혹스러움으로 프레이밍했으며 특허 제도의 28개월 유예라는 룰을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본질을 가리고 불안만 증폭시킨 전형적인 쇼셀력의 심리전 공격이었습니다. 네, 그러네요. 하지만 결국 대만 특허 등록이라는 묵직한 사실이 그 모든 허술한 거짓 프레임을 박살내며 진실이 무엇인지 증명해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리 흔들어도 팩트는 결국 스스로를 증명합니다. 자, 여기서 저는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과연 이런 치밀하고 소름 돋는 심리전이 오직 삼천당 제약 한 곳에만 벌어지는 일일까요? 여러분이 투자하고 있는 다른 기업, 내 소중한 자산이 들어간 그 기업을 둘러싼 불안하고 부정적인 뉴스들도 사실은 합리적인 비판이 아니라 언론의 탈을 쓴 누군가의 정교한 심리전일 수 있지 않을지 한 번쯤은 날카롭고 차갑게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핵심만 다시 짚어드리면 첫째, 15조 비독점 계약과 파트너 비공개는 제약업계의 철저한 수익 및 보안 전략이다. 둘째, 특허 검색 불가나 외부인 발표 등은 28개월 유예 기간과 글로벌 관행을 무시한 억지 의혹이다. 셋째, ISR 모의고사 성적을 들먹였지만 결국 대만 특허 등록이라는 확정 팩트가 이 모든 심리전을 격파했다. 결국 이 세 가지입니다. 오늘 이 코인사이트에서 전해드린 이 모든 분석은 특정 종목이나 자산에 대한 투자 권유가 절대 아닙니다. 투자는 항상 개인의 재무 상황과 리스크 감수 능력에 따라 충분한 공부와 신중한 판단 아래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희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복잡하게 돌아가는 국내외 경제의 구조를 이해하는 눈, 그 눈을 갖추는 데 필요한 정보와 시각입니다. 그 눈이 생겼을 때 비로소 여러분이 스스로 더 나은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이코인사이트는 복잡한 국내외 경제의 흐름을 여러분이 실제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언어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